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총 20회죠.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요. 지금 뭐 1순환 예비순 1순환 하셨고 이제 2순환인데 뭐 집중 강의죠. 그 20회 동안 할 건데 뭐 보통 보면 이제 이 법무사 시험의 특성은 이제 과목이 많잖아요. 과목이 많기 때문에 책을 중간에 자꾸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1순환 때 뭐 두꺼운 책으로 보고 2순환 때 가면 뭐 좀 얇은 책으로 이렇게 바꾸시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과목이 뭐 엄청 많은데 책이 여러 권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뭐 저도 시험 오래 봤지만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하려면 이 시험장에서 이 책이 막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특히 뭐 2차도 그렇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면 뭐 내가 필기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연상이 될 정도가 돼야지만 시험에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법무사 시험은 저도 예전에 2002년도인가 그때 뭐 한번 봤었는데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과목도 똑같고 그때는 뭐 저기 뭐야 호적법일 때 봤으니까 제가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뭐야 지금 커트라인이 한 60점대에서 계속 형성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 과목이 많으니까 이제 이 회독수를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 항상 회독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2, 3회독 한 거는 사실 뭐 안 본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다 비슷하니까 최소한 5회독 이상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하나의 책 가지고 5회독 이상이 넘어가야 그게 어느 정도 내게 되고 이제 그 시험장에서 현출이 되거든요. 객관식도 그렇고 뭐 주관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순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요 책 가지고 이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법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민법 1차를 보면 뭐 총 40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형태죠. 그러니까 조문하고 판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조문의 출제 비중이 좀 높긴 한데 그래서 뭐 책에 조문 다 실려 있으니까 요번 강의할 때 이제 중요한 조문들은 같이 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뭐 최근 한 10년치 문제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따로 뭐 문제풀이 할 시간은 어차피 뭐 삼순환 때 나중에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문제를 너무 급하게 푸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뭐 같이 풀면은 뭐 저기 좋을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풀이를 뭐 이렇게 급하게 잡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뭐 시험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는 문제가 뭐 복잡하고 이제 문제 자체가 막 한 6줄, 7줄, 뭐 10줄씩 되고 뭐 사실관계 복잡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시험은 문제 자체가 뭐 한 줄이잖아요. 그 문제 자체 한 줄이기 때문에 따로 뭐 그걸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문제를 뭐 많이 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저도 뭐 사법시험 1차 뭐 3번부터 봤지만 그 뭐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1차를. 그러니까 오히려 1차 때 저희 때도 보면 1차를 이제 일단 붙어야 되니까 뭐 객관식 문제집 같은 거 좀 막 푸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2차 가가지고 1차는 어떻게 붙는단 말이죠. 그것도 뭐 민법 때문에 붙는 게 아니라 다른 뭐 헌법이나 형법 저희 때는 헌민형 주요 과목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차를 붙어도 그 붙은 사람들 사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 과목들, 그러니까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민법하고 등기법 이런 거 2차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약한 상태에서 시험에 붙으면 오히려 이게 장수생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보면 헌법하고 형법을 1차 때 잘 봐가지고 이제 시험에 일찍 뭐 붙으면 2차 가서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제 교재를 이제 계속 볼 거고, 그 다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풀이 할 때도 미리 예습하실 때는 교재를 보고, 그러니까 진도가 뭐 일정 부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교재를 보고,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도 그렇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제 그때쯤 이제 책이 나올 건데, OX 형태로 이제 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이제 OX 형태로 빨리빨리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오늘 뭐 자료도 이따가 좀 간단히 보시겠지만 그래서 OX 형태로 이제 뭐 이제 핵심 지문 총정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책으로 할 테니까 그때도 이제 예습하실 때는 교재를 먼저 보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 교재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보신 판례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지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교재에 없는 판례들이라든가 최신 판례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거만 이제 체크하고 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양을 줄여야지 보통 뭐 객관식 문제 공부한다고 하면 일단 객관식
공부하신 문집 사가지고 뭐 1번부터 막 푼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는 것만 확인하고 모르는 건 계속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이 교재를 보신 다음에 이제 교재를 바로 보고 오늘 진도 뭐 범위까지 교재 보고 그다음 문제를 확인하면서 뭐 저기 아는 지문. 그러니까 내가 교재 보고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도 교재를 볼 거니까 교재 보고 풀 수 있는 거는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지워 나가고 그다음에 잘 모르는 것들 또 교재 없는 판례들 이런 것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때는 그렇게 갈 거고 마지막 이제 최종 정리 단계가 있는데 최종 정리 단계에서는 요걸 그대로 이제 정지문으로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또 헷갈리는 게 이걸 보긴 본 건데 이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제 정지문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최신 판례라든가 그런 것들 뭐 해서 보충 자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정리 때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험 뭐 전날이나 이럴 때 요거 이제 쭉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암기를 해야죠. 이때는 뭐 암기하면서 눈에 막 뭐 사진 찍듯이 바르고 마지막 전날에도 그렇고 이제 과목별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요런 정도 일정으로 나갈 테니까 뭐 따로 이제 문제 풀이는 안 할 거고요. 요번 시간에는 그 집중 한 20회도 사실 또 일단 뭐 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뭐 집중도 나겠지만 20회도 뭐 이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 사실 뭐 이렇게 굉장히 부족한 시간인데 하여간 뭐 중요한 쟁점들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특히 또 저 조문도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문 비중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단순한 조문 문제를 묻는 문제들이 별로 잘 안 나오는데 판례 위주로 근데 이제 법무사 시험은 특히 이제 조문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이 조문 평상시 또 안 보면 이것도 틀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민법 1차는 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 때도 그랬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뭐 판례들도 보면 그냥 뭐 판례 요지에서 쭉 나와서 거기 그 중에서 이제 일정 부분 따가지고 틀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내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풀이는 뭐 많이 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뭐 삼순환 때 하는 그 정도면 이것도 뭐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그다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저기 그때도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교재를 읽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텍스트가 있잖아요. 기본 교재하고 문제집 이 딱 두 권 가지고 반복을 하셔야지 그걸 자꾸 중간에 바꿔가지고 보면 뭐 이게 특히 이제 공부 경험 있거나 뭐 예전에 1차 붙으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얇은 뭐 이렇게 정리된 거 뭐 이렇게 사셔가지고 그거로 돌리시는데 그렇게 되면 2차 가서 또 고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2차랑 공통 과목들은 뭐 등기법이라든가 이제 이 뭐예요. 민법 이런 것들은 1차 때 어느 정도 계속 공부를 하셔서 저 수준을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 가서 또 제로 베이스 시작하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형법 형소법도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공탁이나 이렇게 좀 암기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좀 암기해가지고 외우고 그럼 집행은 또 어렵잖아요. 집행은 또 그러니까 집행은 전략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공부하고 물론 뭐 집행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좀 적성에 맞아가지고 투자하는 건 괜찮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은 뭐 너무 어려운 것들도 많고 그 생전 뭐 듣도 보도 못한 지문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과감히 틀려야죠. 그런 거까지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강약 조절하셔가지고 좀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 일단은 1차에만 있는 뭐 상법이라든가 헌법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전략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집행도 물론 이제 집행의 쟁점들이 뭐 민소랑도 연결이 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1, 2차 공통 과목들은 좀 깊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암기하는 과목들은 좀 암기용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단 그래도 뭐 계속 커트라인이 한 60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민법 같은 건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준비만 잘하면 뭐 한 90점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특별한 걸 안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뭐 강약 조절 좀 해야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공탁이라든가 뭐 저기 뭐예요? 뭐 이제 이렇게 좀 암기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맞추고 이제 좀 집행 같은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방어적으로 공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강약 조절을 하실 필요 있는데 민법은 뭐 투자할 만큼 뭐 충분한 가치가 있죠. 배점도 뭐 2차에서도 굉장히 크고 하니까. 그러니까 1차 붙고 2차 그 1년 동안이 그렇게 뭐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형법 형소법도 양이 많고 특히 또 이게 똑같은 민법이어도 주관식 대비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일정들이 지나갈 거고 그다음에 뭐 최신 판례라든가 제가 보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이 8월 달에 있던데 한 4월 달 판례까지는 출제가 되던데요. 그래서 보통 매년 아니 모든 시험들이 뭐 최신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뭐 교재는 뭐 한 저기 뭐야 제가 이게 한 8월 9월 그때쯤 책이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판례들은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 판례는 따로 뭐 나중에 그 시험에 임박하든가 해서 정리를 해서 뭐 따로 강의를 한번 할 테니까요. 최신 판례는 뭐 그렇게 뭐 최신 판례도 뭐 그렇게 뭐 저기 많지는 않으니까 하여간 교재는 뭐 올해 아니 작년이죠 벌써 작년 상반기까지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한 1년치 정도로 추가하면 될 텐데 그건 나중에 뭐 책으로 내든 아니면 강의를 하든 뭐 하게 될 테니까 뭐 저기 아직 뭐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정을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저 뭐예요 책이 나오면 뭐 여러분들은 뭐 무료로 들으시든가 아니면 뭐 강의가 유료면 하여간 뭐 여러분들 무료로 듣게 해드릴 테니까 그 일정을 좀 보고 그래서 최신 판례도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추가로 한 뭐 2년 정도나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할 거니까요 따로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 동안은 20회 동안에 뭐 다른 뭐 가지고 계신 문제집 있으면 푸시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집 한 번 더 풀 시간 있으면은 책을 한 번 더 읽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 특히 뭐 시험 자체가 뭐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만 되는 시험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과목들처럼 2차가 없는 것 과목들 뭐 예를 들어서 헌법 같은 거는 뭐 기본 강의 듣고 뭐 문제나 헌법 상법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될 텐데 이제 어느 정도 풀면서 문제집 한 거 잡아가지고 열심히 돌리면 되죠. 뭐 헌법은 2차 있는 것도 아니니까 헌법, 상법 뭐 이런 것들. 근데 민법은 그렇게 했다가는 2차 가가지고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2차 가면 손도 못 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뭐 민법부터 민법을 뭐 2차 가서 다시 새로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헌법 형사법도 양이 적지가 않잖아요. 헌법 형사법도 따지면 그것도 뭐 민법은 만만치 않고 또 민소도 뭐 그렇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2차 때 가면 또 외워야 되니까 이제 공부량이 확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1차 때 제대로 못 해놓으면 2차 가가지고 이제 고생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제 계속 반복되는 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집중 강의 미 10회 동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중요한 쟁점들을 좀 잘 이해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객관식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제가 또 중요한 조문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계속 할 테니까요.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저도 이제 강의 뭐 예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최근 저 법무사 문제들 다 다시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다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따로 뭐 이거 기출됐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 드릴 테니까 수업을 잘 들으시고 복습하시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이제 확인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문제 푸시는 거는 뭐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다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냥 문제 풀어야지 마음이 급하다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 내용을 자꾸 보시면서 시간이 남으면 문제 푸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 풀이할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재를 잘 정리해놔야 문제 풀이할 때 미리 예습하고 문제 풀고 복습하고 이게 되는 건데 마음이 급하니까 막 처음에 막 선의하기도 모를 때 막 문제집 푸시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마음이 급하니까 저도 뭐 수험생이었으니까 그게 뭐 저기 그런 상황들이 이해는 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뭐 문제 푸실 시간이 남으시면 일단 뭐 교재를 더 한 번씩 복습을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어차피 문제 풀이할 때 보면 되니까 지금 문제 푸는 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따가 뭐 저기 작년 기출 문제 보고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고 자 일단 교재로 나가 볼까요? 그래서 보통 뭐 이제 민총부터 시작하는 건 뭐 예비시험할 때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일단 뭐 1회독 이상은 하신 분들이니까 가족법부터 거꾸로 이제 진도에 치여가지고 보통 뒷부분은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법도 보면 뭐 한 네다섯 문제 출제가 되고 근데 이제 뭐 네다섯 문제 출제되다 보니까 보통 뭐 집중 강의를 때는 안 하던데 어차피 뭐 가족법도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가 아쉬운 판인데 특히 또 주관식 가면은 이 뭐 1차 때 제대로 안 하니까 2차 때 가면 또 가족법 거의 안 보고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진도는 이제 가족법부터 이제 가족법 뭐 채권, 물권, 민총 이렇게 나갈 거니까 자, 가족법의 2페이지 볼까요? 어떤 교재? 네, 가족법 교재인데. 아, 예. 자, 그래서 친족법으로 가서 보시면, 자, 2페이지요. 자, 요 선택형 기출은 이제 뭐 변시랑 그 각조 보시다시피 4, 5시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문제, 제목 한번 볼까요?
다음 사안 중 가사소송 사건의 대상이라고 해서 가사소송법을 뭐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예요. 출제자들도 그렇게 이제 무지막지하게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해설에 내려가셔서 디귿번에 보세요. 자, 해설의 디귿번의 그 밑줄 친 부분에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그 뭐야 지문을 제가 뺐지만 요것만 알면 맞출 수 있게 기억니을 구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설 디귿번에 보면 밑줄 친 부분에 부부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한 소위 등 청구하고 그다음에 민법에 따른 부부 재산 약정 목적물이 아닌 공유재산 분할 청구는 민사 사건이다. 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따라서 그 두 가지만 이제 민사 사건이고 그다음 가사 사건을 외우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각주 1번도요.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및 재산 분할 청구를 병합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예비적 청구로서 명신 해지를 원인이나 소위 등 청구했을 때 법원은 이를 병합 심리해야 되느냐. 나중에 뭐 민소에서 보시겠지만 절차가 다르면 우리 판례는 병합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병합이라는 건 같은 판사가 이제 동시에 재판하는 거죠. 사건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을 병합 심리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다르단 말이죠. 하나는 가사소송법이 적용되고 하나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죠. 그러면 이제 병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고 가사소송법을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해설의 그 밑줄 친 부분 거기만 체크해 두시면 그때도 뭐 각주 1번은 출제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문 출제될 때도 뭐 이제 1, 2, 3, 4번의 그 기억 니은 디귿 조합을 할 때 요거만 알면 맞출 수 있게 조합해 줬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옆에다가 22페이지 써 놓으시고요. 또 하나 있으니까 22페이지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각주 1번 붙어 있는 밑줄 친 부분 옆에다가 22페이지 써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만 민사 사건이다 외우시고 나머지 가사 사건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절차가 다르면 병합할 수 없다. 그 이제 민소법에서 나오는 거지만 가끔씩 이제 뭐 민소법 판례들도 이제 1차 민법에서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절차가 다르면 병합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가사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은 절차가 다르니까 가사사건하고 민사사건은 병합이 안 돼요. 그래서 명신 소위 등 청구하고 부부재산 약정 목적물이 아닌 공유재산 분할 청구는 민사사건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 또 하나 있으니까 그 정도 보면 되겠죠. 그 다음 3페이지 가셔서 요즘은 뭐 친족관계 이런 것들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건 거의 안 내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 자, 혈족에서는 가번에 뒤에 이제 도구 개념으로 이제 알아두면 되죠. 가번에 자연혈족은 혈연관계로 발생해서 출생으로 발생하고 사망으로 소멸한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사망자, 뭐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럼 당연히 뭐 종료하게 되는데 사망자를 통해서 발생한 다른 자와의 혈연 관계는 소멸하지 않죠. 그다음 이제 혼외자는 뭐 인지 있어야 된다는 건 뒤에서 보실 거고. 그다음 법정 혈족은 입양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속이 일어날 때는 혈족이나 배우자일 때 상속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피가 섞이거나 이제 법률상의 배우자일 때 상속이 일어나는데 이제 피가 섞이는 게 자연 혈족뿐만 아니라 법정 혈족도 되죠. 그러니까 입양이 되면 상속이 되는 거고 입양이 안 될 때는 예컨대 뭐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나하고 뭐 새엄마하고 입양 관계가 없다. 그럴 때는 뭐가 돼요? 그냥 인척 관계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상속 법률 관계 나왔을 때 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되니까 요즘은 뭐 친족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니까 넘어가시고 자 혼인으로 가셔서요. 자 약혼은 이제 혼인의 이야기고 조문 볼까요? 800조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성년의 동감 쳐두시고 그러니까 뭐 조문 자체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암기를 해야죠. 그다음 801조 18세 외워야 되겠죠.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특히 그 부모 동감 쳐두시고 부모인지 친권자인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부모랑 친권자가 달라지는 게 뭐 이혼 같은 거 했을 때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 물론 뒤에서 보시겠지만 쌍방을 친권자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문상 부모인지 친권자인지 구별해야죠. 뭐 객관식에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니까. 그래서 이제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그다음에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친권자가 아니라 부모죠. 부모 없으면은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후견인이 있다는 건 뭐 친권자 없을 때 후견인을 가니까 그래서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받아서 약혼할 수 있고 그다음 808조 뭐 뒤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 802조 피성년 후견인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약혼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 뭐 성년 18세, 그다음에 부모나 미성년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약혼도 뭐 계약이니까 그 맨 밑에 밑줄 친 부분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거고, 그다음 오른쪽에 가서서는 사실관계를 봐둬야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제 약혼 단계는 지나서 사실혼 단계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막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했더라도 사실혼은 혼인관계 실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제 파기가 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약혼보다는 마지막 밑줄치 부분에 사실혼의 부당 파기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정도 결론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효과로 가셔서는 이제 803조 약혼은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3법에서 뭐 저기 뭐 직접 강제 등등 할 때 나오잖아요.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는 손해배상으로 가죠. 그래서 약혼은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본문에 뭐 약혼 강제행 청구할 수 없고, 한편 약혼만 가지고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혼의 출생자가 되고 그 후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준정이 된다. 준정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약혼의 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객관식 조문으로는. 그 특히 이제 이혼 사유하고 구별을 좀 해야죠. 자, 그래서 804조의 1호에 자격증 이상의 성을 선고받았는데 1호, 2호 등은 뭐예요? 약혼 후 사유죠. 약혼 전 사유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지금 볼 때 이제 같이 봐두고요. 그래서 약혼 후 자격정지, 그다음에 2호에 약혼 후 성년 후견 개시나 한정 의견 개시, 그다음에 3호에 이거는 뭐 약혼 전후 불문하고 뭐 불치의 질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4호에 약혼 후, 그다음에 다 약혼 후가 되잖아요. 그다음 6호는 1년 이상이죠. 그래서 2호는 3년 이상이고, 그런 것도 뭐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7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에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호, 2호, 4호, 5호, 6호 이런 것들은 약혼 후 사유다. 그런 것들 넘어가셔가지고, 그다음에 뭐 저기 이제 첫 번째 판례 같은 것도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면 되죠. 그래서 뭐 임신 불가능, 그건 뭐 혼인 예약, 약혼의 파기 사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저 약혼을 혼인 예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결론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B번 같은 것도 뭐 학력을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력 속인 것들은 신의칙상에 이제 고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8호의 기타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약혼 해제가 됐을 때도 밑에 나오지만 미자료 청구권. 그래서 밑에 나오는 806조는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급박하게 결혼했잖아요. 뭐 이제 일주일 만에 어쩌고 나오던데 그런 것들은 마지막 줄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805조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근데 뭐 1년 이상 생사 불명일 때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다음에 806조가 다 준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혼 해지할 때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항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즉 위자료 손배 청구권의 근거는 806조 2항. 그다음 사망 같은 거는 뭐 이제 재산법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 사례 2차로도 중요한 거죠. 이제 위자료 청구권의 배상 청구는 양도 승계를 못한다. 그러나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재기 이후에는 양도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행사상 일신일 뿐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행사상 일신이고 그 오른쪽에 그 방가로 2번 목차 바로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법상의 위자료 청구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위자료 청구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행사상 일신이고 귀속상 일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사상 일신권은 뭐예요? 채권자 대의권의 객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신 전속권은 뭐 재산법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행사상하고 귀속상이죠. 행사상, 귀속상. 그래서 행사상 일신 전속권은 이제 채권자 대위권의 뭐예요? 피대의 채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피대의. 그러니까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지 그 사람의 채권자가 대위권 안 된다. 그다음 귀속상은 양도 승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양도 안 되고 이제 승계도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사상은 귀속상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외가 위자료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일반적인 위자료 청구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행사상이면 귀속상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예외가 위자료 청구권. 그래서 오른쪽에 그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행사상 일시일 뿐 귀속상 일시는 아니다. 그래서 이미 행사를 했다 또는 소송 중이다. 그럴 때는 이제 상속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 대의의 객체는 될 수 없지만 이제 귀속상 일시는 양도 승계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게 이제 806조 사망의 문제고 806조가 뭐 다 준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806조가 뭐 가족법에서 또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 규정이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약혼의 부당 파기는 뭐 이혼도 마찬가지죠. 뭐 그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도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한 번 읽어두면 뭐 이런 거 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지우시고 공부 분량을 자꾸 줄여야 되니까 그걸 남이 줄여주면 안 돼요. 그럼 뭐 남이 줄여준 건 그 사람이지 뭐 내가 줄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읽어보고 특히 뭐 객관식은 뭐 아무리 중요하고 뭐 계속 출제가 돼도 내가 아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봐야 될 것들을 자꾸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양을 자꾸 줄이시고. 그다음 방가로 이번에 약혼 예물의 귀속도 뭐예요? 약혼 예물의 법적 성질은 밑줄 친 부분에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한 징여죠. 이런 것들은 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할 때 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제3법에서. 그러니까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의 내용을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성립이니까 해제 조건이고 성립은 정지 조건이고 이게 아니라 주된 법률행위 효과를 봐야죠. 그러니까 혼인의 불성립을 여기만 나오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뒤에 얘기를 봐야죠. 그러니까 조건의 내용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됐을 때 주된 법률행위가 이제 소멸하느냐,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가 소멸하느냐, 그러면 해제 조건이죠. 그래서 일단 줬다가 불성립이 되면은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제 조건이죠. 불성립이라 해제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약혼 예물은 혼인 불성립 해제 조건한 증여다라는 거고. 따라서 밑줄 친 부분 내려가셔가지고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면 뭐예요? 불성립의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성립하면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 불성취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해소되어서 반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예요? 파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더라도 이제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상대방한테 있더라도 반환 청구가 안 되죠. 그런 것들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한 징여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성립하면은 해제 조건 불성취로 확정이 되죠. 그럼 이제 뭐 조건 없는 법률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건 기한에서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혼인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계약이니까 자, 첫 번째 줄에 각종의 이제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 사유 다 외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무효 사유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취소 사유 나오면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틀리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효 사유만 알아두시고 가장 대표적인 무효 사유가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럼 혼인 의사는 어디까지 있어야 되느냐? 세 번째 줄에 신고할 당시까지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서 제출하기 직전에 철회했다. 그렇게 되면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에 판례 나오잖아요. 혼인 의사 합치는 신고서 작성은 물론이고 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신고할 때도 존재. 그러니까 신고할 때도 존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틀리게 내니까 그런 것들을 뭐 따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형광펜을 칠하든 체크를 하시든 그러니까 신고할 때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효하게 신고서 작성했더라도 제출하기 전에 이제 뭐 철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호적 공무원한테 철회도 되고 수리하지 말도록 했는데 수리가 됐더라도 그거는 무효가 된다. 혼인은 무효. 그래서 신고할 때까지도 존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무효를 인정한 판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에 그러니까 요즘 판결 요지도 긴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평상시에는 좀 다 읽어 두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건 뭐 소배사법 얘기지만은 그 밑줄 친 부분에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 사이 혼인이 이제 중국에서 한 거죠. 성립됐더라도 실질 요건 구비 여부는 이제 남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법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근거는 소배사법, 이제 지금 이제 국제사법이죠. 국제사법에 있다는 거고. 그다음 판결지 2번에 이론은 무효로 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 혼인의 합의는 뭐냐? 그 밑줄 친 부분이죠. 이제 부부라고 인정되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그때는 이제 그 무효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허위로 뭐예요? 그 입국시킬 목적으로 가장 혼인하고 이제 혼인관계를 신고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해서 합치가 있어서 신분관계 설정 의사가 있더라도 다른 목적이다. 이제 국내 입국시킬 목적, 뭐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1호에 따라서 혼인 의사의 실질적 합치가 없기 때문에 무효 혼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형법상 뭐예요? 공정순서 원본 불실기재죄, 뭐 그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친 부분 내려가셔가지고 이혼하고 이제 가장 혼인하고 가장 이혼을 우리 판례가 달리 보죠. 그러니까 이혼이야 뭐 어차피 혼인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합치면 되는데 혼인은 법률 관계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혼인은 무효로 보는데 가장 이혼은 다른 목적이 있다면 유효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밑줄 친 부분에 그 아래 판례에서 협의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일시적이라도 적법한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 다른 목적이더라도 그렇다면은 일단 이혼은 유효가 된다. 다시 뭐 재결합하면 되니까. 그래서 뒤에서 이제 가장 혼인 보시겠지만 우리 판례는 가장 혼인은 혼인의 합치가 없다고 봐서 815조 1호에 따라 무효로 보는데 가장 이혼은 다른 목적이 있으면 유효라고 보죠. 그래서 혼인은 법률 관계가 새로 생기는 거고 이혼이야 뭐 이혼했다가 다시 뭐 재혼하고 다시 합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넓게 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번 판례에서도 인장을 위조하고 혼인신고서 위조했다 그럼 뭐예요? 혼인의 의사 합치가 없으니까 무효인 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효인 혼인행위도 추인이 가능할 텐데 판결이 3번이죠. 그래서 뭐 등등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는 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인이 되려면 뭐 실질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다 정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10번에 가셔가지고 이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 그래서 입국시킬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공정순서 원본 불식이제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밑줄 친 부분에 혼인 의사 합치가 없으니까 이건 무효인 혼인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셔서 그러면 이제 고치는 방법이 뭐냐?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상에 이제 그 밑줄 친 부분에 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정할 수 있다. 뭐 여러분들도 따로 시험도 보시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효를 인정한 사안은 뭐 사실관계가 좀 복잡해서 그냥 그 정도 뭐 그런 판례들이 있다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의가 필요한 혼인으로 내려가셔서 807조에 이제 18세도 동감 쳐놔야죠.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808조, 특히 또 808조가 또 준용이 되죠. 아까 보셨다시피. 자,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권자가 아니라 부모의 동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한쪽이 동의권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모두 동의권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2항에 피성년 후견인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할 수 있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되는 거고 특히 1항은 친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부모의 동의니까 친권 없는 부모도 동의권 있고 특히 이혼했을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많이 내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 뭐 이제 양부모 있으면 양부모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줄에 없는 것도 가끔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피성년 후견인만 있다. 808조의 동의호는. 그다음 넘어가셔가지고 뭐 위반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소까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무효만 외우고 뭐 취소는 포기해야죠. 그런 것까지 다 외우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817조에 뭐 나이 위반 혼인은 뭐 취소인데 뭐 취소 청구권자 뭐 이런 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다만 819조는 이제 조문을 잘 끊어 읽어야죠. 그래서 이제 819조 보시면 808조를 위반한 혼인, 좀 전에 보셨던 이제 동의가 필요한 혼인인데 그 혼인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일수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 19세에도 걸리는 거죠. 그 본문에 제가 써놨어요. 내려가 보시면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동의가 필요한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혼인일 때는 자, 첫 번째 19세가 되고 3개월이 지날 경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기다려준다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일수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은 2개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 중에 출산이 아니죠. 임신. 그래서 임신인지 출산인지 그런 것도 막 틀리게 내잖아요. 자, 그래서 그 819조는 19사가 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다음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일수는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다음 혼인 중 출생이 아니라 임신을 했다. 그때는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취소할지 말지를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죠.
그런 조문들은 뭐 충분히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뭐 임신한 건지 출생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하셔서 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근친혼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도 이제 무효 사유가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효 사유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문 박스 밑에다 일단 정리해 놨는데 본문에 올라가서 일단 조문부터 보시면 809조 1항 8천 이내 혈적인데 친양자 입양 전에 혈적을 포함해요. 포함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원래 친양자는 이제 입양 전의 혈족은 완전 양자 제도이기 때문에 종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양자는 양쪽으로 다 친족 관계가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이제 이 양자 같은 경우는 4명한테 다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친양자는 과거에 그 혈족 관계는 원래 종료가 되는 건데 여기 근친혼과 관련해서는 포함한다.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2항 3항에 뭐 6촌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 다 외우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그 중요한 것들 놓치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1항에 8촌인의 혈족인데 친양자를 포함하고 혼인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820조 같은 경우에 등등 혼인은 당사자 간의 혼인 중 포태. 그러니까 임신 옛날에는 포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는 개정해서 임신으로 개정한 데가 있고 아까 그 맨 위에 819조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혼인 중 출생이 아니라 혼인 중 임신이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본문에 내려가셔가지고 근친혼 등의 금지를 위반한 혼인은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다 섞여져 있는데 무효사유만 외우자는 거죠. 여기서 말한 혈적은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부계, 모계 뭐 상관없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809조 1항 위반한 혼인은 무효예요. 뭐 무효사유는 뒤에 815조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2항과 관련해서 직계 인척 관계 있거나 있었던데 과거형도 되죠. 그래서 직계 인척 관계가 현재 있거나 있었던 때도 무효 사유. 그 다음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적 관계 있었던 때도 무효 사유. 그래서 그 무효 사유 밑줄 친 부분에 무효 사유만 일단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취소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혼인의 합치가 없을 때 그게 무효 사유고 그다음 근친혼과 관련해서는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무효 사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셔서 중혼은 뭐 취소사유로 이건 뭐 유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중혼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하고 오른쪽에 818조에 뭐 취소사유인데 취소권자까지 외울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중혼은 일단 취소사유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취소는 뭐예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전혼 후혼 배우자가 모두 상속이 되죠.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양쪽 혼이 다 유효가 된다. 근데 지금 뭐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새로 중혼이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판례도요 밑줄 친 부분에 혼인 취소 판결이 없는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니까 뭐예요? 재판상 이혼 청구도 가능하죠, 당연히.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가 되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다 상속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는 이제 관련 판례로 가서 보시면 이제 10번 판례 가서서 이제 밑줄 친 부분에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 혼인관계는 해소가 됐더라도 이제 그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 중혼 당사자 일방을 상대로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혼인 취소는 또 소급표가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이제 그 혼인으로 생긴 법률 관계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여전히 혼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D번에 가셔가지고 뭐 1번은 뭐 일반적인 실효의 원칙이니까 뭐 저 민총에서 보신 그대로니까 판결유지 2번에 보시면 자 민법에 따르면 혼인 취소 사유 중에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죠. 뭐 그렇게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제 없는 것만 외우면 되죠. 밑줄 친 부분 중혼하고 연령 미달 혼인은 권리 소멸 뭐 얼마가 지나면 취소 못한다 이런 조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혼하고 연령 미달은 취소권의 소멸 사유에 뭐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런 것들을 외워두셔야 되겠고 이런 거 안 해오면은 뭐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혼과 연령 미달은 없다 정도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중혼 같은 법률 관계는 중요하니까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밑줄 친 부분에 중혼 성립 후 혼인 취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권리가 실효됐다 그렇게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10년 지나가지고 취소하겠다는 게 권리 남용이냐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판례에서도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이제 이
호적에 혼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합의만 가지고 이혼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일반론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제일교포가 이제 일본에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에 일본법에 따른 혼인 신고를 거기서 마쳤다면 일단 성립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옛날 91년도 판례잖아요. 전산화되지 않고 이랬을 때. 그래서 거기 가서만 신고하고 그럼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로 서류가 와가지고 정리가 되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또 빼먹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일본법상의 혼인 신고가 됐기 때문에 유효하고 그럼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뭐 이혼 합의만 가지고 이혼되느냐 그건 아니 합의만 가지고 되느냐 그건 아니고 뭐 재판상 이혼 뭐 등등의 이제 절차를 거치고 협의 이혼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가 돼야죠. 그래서 판결이 3번에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좀 전에 보신 대로 신분관계가 소멸 아니고 왜냐하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니까 따라서 전혼의 배우자는 생전 중혼 일방 당사자 상대로 중혼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여전히 있다 이거고 그래서 그 중혼으로 인한 혼인의 신분관계를 소멸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혼인의 형식적 요건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혼인은 뭐 등등에 따라 신고함으로 소멸이 생기고 2항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중에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한다 이런 거. 이건 뭐 가족관계 등록법을 따로 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내려가셔가지고 자 혼인 신고는 성립 요건 우리는 법률원주의니까 창설적 신고가 되죠. 뭐 사망 신고, 출생 신고 이런 건 보고적 신고지만 혼인 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수리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판례 가서 보시면 혼인은 공무원이 신고 수리만 동감 수리에 동감 쳐두시고 그 다음에 호적부 기재는 X표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수리만 되면 되고 기재는 요건이 아니어서 기재가 안 돼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수리만 되면은 바로 법률론이 돼서 상속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등기랑 이제 뭐예요? 그 주민법 상가법상의 주민등록 이런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우열관계 순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민법이나 상가법상의 이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이것도 이제 순서가 중요하니까 기재가 돼야 되죠. 근데 혼인은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갑이 을하고 혼이라고 병하고 혼이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신고 수리만 되면 된다. 기재는 필요 없다. 그래서 등기랑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나번에 가셔가지고 원칙적으로 뭐예요? 사망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니까 확인액이 없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나번에 A번 판결에 사망한 당사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과거 혼인관계 존재하기는 원칙적으로 확인액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민소 문제지만 민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에서도 여기 아까 왼쪽 편에 그 2번에 나왔던 판례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거잖아요. 그 나라 법에 따라.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10번의 밑줄 친 부분에 그 나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혼인 절차 마치고 신고했다면 우리나라 법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률로서 성립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신고해서 효력이 생겼으니까 우리나라 와서 신고한 것은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보고적 신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신고했을 땐 창설적 신고인데 외국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혼인 신고했다. 그럼 우리나라 법에 와서 하는 것은 이제 그때는 예외적으로 보고적 신고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D번에 가셔가지고 이제 밑줄 친 부분에 일방이 혼인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혼인 의사가 결여되었다면은 그건 무효인데 혼인 의사 합치가 없으니까. 근데 불분명할 때는 무효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존재 추정에 동감 써놓으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사실혼 관계 있으니까 이제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존재로 추정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 이제 무효 취소에서는 이제 무효 사유만 기억하면 되겠죠. 815조 이제 혼인은 이제 무효인데 1호에 혼인 의사 합치가 없을 때 그다음 아까 보셨던 809조 1항을 위반했는데 자 문제는 넘어가셔가지고. 그 각주 11번에 보시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22년도에 났죠. 그래서 이제 뭐 헌법에서 배우셨을 텐데 각주 11번에 815조 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데 이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24년 12월 30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근데 날짜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1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올라가셔서 3호, 4호, 그러니까 결국 이제 2호만 헌법 불합치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1호, 3호, 4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직계 인척 관계, 그다음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적 관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그러니까 1호, 3호, 4호만 무효 사유고 나머지는 뭐 외울 필요 없고. 그다음 825조 아까 보셨던 806조 위자료 청구권이 준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효 사유만 철저하게 외워두시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밑에 판례 가셔가지고 혼인 의사의 합치라는 건 이제 아까 보셨던 의사 합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래서 뭐 시범 같은 경우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뭐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뭐 등등 할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은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무효 혼인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2번 판례, F번 판례 묶어야죠. 최근에 판례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 판례는 살아남은 거죠. 자, 2번 판례부터 협의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더라도 협의 이혼은 뭐예요? 장래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무효였다라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논거를 보면 혼인 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기 때문에 근데 협의 이혼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면은 뭐 이제 친생자 추정 등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으로 이미 혼인관계 해소됐더라도 과거의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무효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F번에 보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근 판례가 변경된 거죠. 자, 그래서 이혼으로 혼인관계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가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조사해보면 되잖아요. 소송으로서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면 되기 때문에 그걸 소송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어서 민소법에서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신분관계, 행정관계, 그 다음에 회사관계,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긴 신분관계죠. 신분관계, 혼인관계는 그걸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 형성이 되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그거보다는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자체 무효 확인을 구한 것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 그게 이제 확인의 이익이 일반 법리예요. 따라서 결론은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기존 판례 중에서 그럼 이제 바뀐 것들도 가끔씩 바뀐 걸 내 가지고 이제 틀리게 내시니까 각주 14번 볼까요? 자, 각주 14번에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뭐 등등해서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 가지고 뭐 등등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 이렇게 전합체 판결로 변경하면은 뭐 저촉되는 걸 변경하잖아요. 이건 이제 폐기된 판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지문에 나오면 지금 판례 입장에 따라서 폐기된 거니까 그런 거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주 13번에 요즘의 판례들의 특징이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뭐 교과서 설명하듯이 뭐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서 막 쫙 이제 길게 설명하는데 이 양이 많아져가지고 각주에 집어넣기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판결 요지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이제 출제를 하신단 말이죠.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읽어둬야 돼요. 뭐 주로 이제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읽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각주 13번의 밑줄 친 부분에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협의 이혼이라도 무효 혼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려가 보세요. 각주에서 대법원은 협의 파양으로 양친자 관계가 이미 해소된 협의 파양이 이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기된 입양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액을 인정했다.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협의 파양에 따른 이제 입양 무효 확인도 인정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협의 이혼 이후에도 뭐 혼인 무효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논거들 위주로 좀 봐두시고 그래서 그것도 판결 요지에 나오는 거라 이제 그 중에서 뭐 끊어서 내실 수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것들도 좀 봐둬야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본문의 마지막 제2번 판례 보면 이게 또 민소법 지문들도 막 나오잖아요. 혼인 무효는 가사사건, 뭐 가류 이거 가지고 외실 필요는 없고요. 자백에 관련된 민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 정도. 이건 실체 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백은 이제 원래 민소법상 당사자들이 자백하면은 재판장을 구속하는데 이제 이런 직권조사상이 있는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자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세 번째 줄에 혼인 성립 이전 단계에서 요건 흠결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이제 무효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이 성립됐지만 사후적 사유로 소멸하는 이혼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이혼이 됐더라도 무효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이혼에 비해 가지고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거고 넘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혼인 의사라는 개념이 추상되면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이러한 몇몇 사정만 가지고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해서 이제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객관식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판례도 뭐 국제사법, 예전에는 섭외사법인데 지금은 이제 국제사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과 혼인하는 이런 것들을 섭외적 법률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일 때.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요.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혼인 의사가 있고 상대방 국민에서는 이제 국민과는 혼인 의사 합치가 없을 때는 이제 어느 법, 그러니까 그 나라 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도 무효 사유잖아요. 무효.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섭외사법상 이제 지금은 이제 국제사법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혼인 합의가 없어가지고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뭐예요?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서 그럼 이제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느냐 있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혼인 유지 노력을 게을리했거나 종료 의도한 언행을 했던 사정만 가지고 그건 지금 사정이니까 이제 혼인 신고 당시에 없었다고 그거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죠. 처음에는 합의가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이제 안 맞아가지고 종료를 의도한 언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현재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 밑줄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셔서 그러니까 재산법상의 법률 관계가 가족법상에 적용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139조는 총칙 규정이고 이제 그 신부법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뭐예요? 무효행위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 혼인 신고가 모르는 사이 이루어져서 무효라도 한쪽 당사자가 혼인에 만족하고 계속했다. 그럴 때는 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전환, 추인 이런 거 다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뭐 취소 사유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게 취소 사유인가 보다. 그다음 아까 보셨다시피 뭐 6개월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823조는 3개월이고. 그래서 824조만 체크하죠. 이제 혼인 취소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의사표시 취소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총에서 보신 대로 차고 사기 강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민총에서 취소 사유가 뭐예요? 차고 사기 강박이 취소 사유죠. 그래서 여기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하잖아요. 소급. 그래서 소급을 하는데 뭐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은 취소 사유는 왜냐하면 이때부터 하자가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뭐 제한 능력자였다. 당사자가. 그 다음에 뭐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 그럼 이때 당시 있었잖아요. 근데 취소 의사 표시하면은 유효였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취소는 원칙적으로 이제 소급표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자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 하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뭐예요? 장래가 되는 건 공법상 취소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실종 선고, 공법상 취소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뭐 있어요? 뭐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이 됐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능력이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선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취소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 요건을 못 갖췄는데 피성년 후견이라고 잘못 나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능력이 부족해갖고 피성년 후견인으로 뭐 지정이라고 쓰죠. 지정됐다가 그랬다가 이제 뭐요?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능력을 회복해가지고 그럼 반드시 취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처음부터 선정이나 지정이 잘못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장래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공법상 그러니까 법원이 관여하니까 이거는 사법상 의사표시의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어요. 이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장래용 게 뭐 간단하게 이제 공법상 취소라고 생각하면 되죠. 법원이 관여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이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해관계인들의 신청에 따라 피성년 후견인으로 심판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치료받고 해서 나아졌어요. 그럼 반드시 능력을 회복시켜줘야 되니까 반드시 취소해야죠. 이때는 장래요란 말이죠. 처음부터 잘못 나간 게 아니니까. 근데 또 이거에 대한 예외가 뭐예요? 이때는 실종 선고.
그래서 실종 선고는 또 이 예외에 또 예외가 되죠. 그러니까 실종 선고 취소, 실종 선고 취소.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원이 실종 선고했다가 취소하는 건데 이거는 또 예외 또 예외가 되는 거죠. 사람이 뭐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종 선고가 났다가 그러니까 실종 선고 재판이 났다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럼 반드시 취소를 해줘야죠. 취소. 그럼 이제 이때는 뭐예요? 소급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취소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법상 법률행위 의사표시하자에 따른 취소는 뭐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인데 이때는 소급표가 있다. 왜냐하면 이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장래호는 이제 공법상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이 관여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 피성년 후견인으로 여기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됐다가 심판을 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제 이분이 뭐 저기 잘못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 법률행위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장래호다. 근데 이제 법원이 관여하는 취소 중에 또 예외가 그 예외가 실종 선고 취소다 이거죠. 뭐 죽었다 살아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제3법에서는 근데 이제 824조 그래서 이제 별도로 좀 기억하시라는 거죠. 혼인의 취소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또 장래효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이제 법률혼 상태에서 출생된 아이는 뭐 법률혼 혼인 중 출생자가 되고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런 가족 관계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장래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급하지 아니한다.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각주 16번의 기출문제 중에서 그 맨 밑에 화살표 뒤에 보세요. 각주 16번에 혼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한 때는 그때부터 이건 준정이잖아요. 따라서 준정이 돼가지고 혼인 중 출생자 지위를 취득하는데 혼인의 취소는 소급표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취소에는 뭐예요? 중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중혼도. 그래서 중혼도 취소 사유인데 중혼도 824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혼인 취소는 소급표가 없다는 걸 별도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824조 2는 뭐 등등은 혼인 취소의 경우에 양육 책임과 면적 교섭권. 그러니까 이혼의 규정들이 또 혼인 취소에도 준용이 되고. 그다음 맨 밑에 뭐 806조는 뭐 다 준용되는 아까 위자료 청구권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소급표가 없다는 게 중요한 판례가 그 맨 밑에 A번 판례잖아요. 자, 824조는 등등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한 별도 규정이 없잖아요. 상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취소돼봤자 장래호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상속 관계를 소급 무효라든가 부당이득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소급 무효로 만들 수 없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혼도 마찬가지죠. 중혼도 이제 취소되기 전에 이미 상속 관계가 끝나버리면 취소해봤자 장래호다.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18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밑줄 치면 뭐 첫 번째 혼인 해소가 사기 강박 등의 위법 행위에 연유한 이상 사기 강박으로 혼인을 당하게 된 자가 뭐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해소 방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 이혼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협의 이혼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아까 뭐 임신 불능은 뭐 저기 약혼도 해지 사유 아니었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저기 816조 2호의 중대 사유도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D번 같은 경우가 이런 판례들이 이제 작년인가 뭐 변호사 시험 같은 건 사례 2차 주관식 문제 막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결론들을 알아두시면 뭐 주관식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뭐예요? 국제 결혼했는데 속인 거죠. 저기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폭행 당해서 뭐 임신 이런 얘기. 그래서 D번에 보면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고집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소극적으로 침묵, 부작위 이런 것들도 이제 형법에서 뭐 부작위범 이런 거 배우실 텐데 그런 신의식상에 이기할 의무가 있다. 그런 것들을 그 세 번째 줄에 법령계약 관습 조리상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얘기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형법에도 뭐 부작위범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판결지 2번에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이미 출생을 했다. 이거는 혼인의 뭐 중대한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제3자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이제 그건 중요한 사유가 되는데 무조건 취소 사유냐? 그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보면 뭐예요? 뭐 자유로운 임신이 아니라 뭐 성폭행 당하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서 뭐 그 밑줄 친 부분이 그 사실관계잖아요. 그런 결론들을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 이제 결론 묻는 문제로 뭐 주관식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2차 공부할 때 따로 이런 것까지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 공부하던 거 가지고 그냥 그런 지식 가지고 푸는 거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저 시간 됐으니까 자, 1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죠.